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호진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새 학기, 새 출발.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기 마련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새로운 목표와 다짐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기도 바로 이맘때인데요. 자, 3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지금 저희 G1 뉴스쇼가 봄을 맞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젊은 피들이 벌이는 썰전쟁, 좌우지간, 그리고 복잡 미묘한 정치권 이슈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국회 나우 등 잠시 후 선보일 새로운 코너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문어 낚시에 사용되는 연승용, 봉돌이라고 불리는 어구. 몇 안 되는 납품업체 중 한 곳이 약속했던 제품과 다른 어구를 어민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어구를 납품해온 업체 관계자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 납품업체로 참여해 기준에 맞지 않는 문어 봉돌 35만여 개를 동해안 6개 지역 어민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12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어 연승 봉돌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강원자치도 등 지자체 보조금 8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해당 업체도 지난 2018년 관련 특허를 받았지만 어민에게는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와 샘플 확인 정도만 거치다 보니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에도 친환경 기준을 위반한 문어 봉돌을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취재팀에 특허대로 친환경 재료를 썼고 어구를 제작하다 보니 작업 능률이 떨어져 조금 다르게 제작한 건 맞지만 기능상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G1 뉴스 김도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주민 뉴스는 불량 친환경 어구 납품 의혹에 대해 취재한 김도훈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화면에서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어구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문어 잡는 부분은. 그래서 문어 낚시 어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어잡이에는 보편적으로 통발과 외줄 낚시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통발은 말 그대로 그물 안에 미끼를 넣고 그 안에 문어를 가둬서 잡는 방식이고, 외줄 낚시는 무게추 역할을 하는 몸통에 미끼와 갈고리를 달아서 문어를 낚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게 봉돌이라고 불리는 문어 어구입니다. 네. 이 몸통이 무거워야 물에 잘 가라앉다 보니까 그동안 어민들은 납을 여기에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다 생태계에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강원자치도는 2004년부터 세라믹이나 다른 금속으로 만든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친환경 어구 제조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어구 구매 비용의 80%를 보조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어민들이 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어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처럼 많은 어민들이 공급받고 있는 친환경 어구 제품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 네, 문어 연승 봉돌 지원 사업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자체 기준을 통과한 특정 업체 제품을 어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특허나 실용 신안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친환경 어구인 만큼 성분 분석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도내에서는 두 곳의 업체가 선정돼 그동안 어구를 납품해 왔는데요. 이 중 한 곳 업체가 특허를 받은 제품과는 다른 어구를 그동안 어민들에게 판매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구가 너무 쉽게 망가지거나 유실되는 등
특허 제품이라고 믿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는 건데요. 어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돌에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끊어져서 나와요. 이게 쭉 펴자가 그러면 우리 어부들은 솔직히 얘기로 돈대로 들어가고 낚시는 벌어야 되고. 만약 예를 들어 1,000원에 팔 거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어민들 우리가 내 돈 주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어민분 말씀처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는 문제대로 발생하는 좀 심각해 보이는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민들을 중심으로 어구 기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의문이 제기되자 해경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원 보도 이후에 해당 업체 관계자를 특허와 다른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에 맞지 않는 문어 봉돌 35만여 개를 동해안 6개 시군에 납품해왔고 이를 통해서 12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에도 친환경 기준을 위반한 문어 봉돌을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곳인데요. 지자체는 그동안 업체가 제출한 그 보고서를 검토만 하고 제품 전달 전 일부 샘플을 육안으로만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악용한 겁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지자 강원자치도는 서둘러서 긴급회의를 열고 친환경 어구 검증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는 어구 성분 분석 의뢰 등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2차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고 또 어민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전 지자체와 어민, 업체와 수협 등 4명이 입회하에 한 번 더 검수를 진행하고 확약까지 받는 등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주민뉴스 김도훈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아시나요? 최근 헌법재판소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탄핵 논란, 위헌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심판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판결하는 걸까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누가 어떻게 뽑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상위 재판기관으로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죠. 그럼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살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해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 5가지의 헌법재판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은 누구이며 어떻게 뽑힐까요?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가 3명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 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추천해 권력을 분산시키죠. 헌법재판관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70세입니다. 그런데 원래 9명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2025년 기준 왜 8명일까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서 임명을 하는데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면서 아직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까요? 사실 헌법엔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라는 내용 외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대 국회 선출 방식을 보면 여당과 야당이 국회 의석수에 따라 협의해서 3명을 선출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로 1명씩 지명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을 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한 것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관행에 맞지 않고 여야의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1명을 야당 몫으로 추가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에 대해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명을 지명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까지 했다며 여야 합의가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룰이 없다 보니 여야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이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8명 체제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임명 지연과 같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법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 법과 헌법이 충돌을 할 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 권력이 남용될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방식과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G1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번 순서 한 주간에 가장 핫했던 중앙과 강원권 정치 소식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까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11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참 돌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네, 변론은 다 들었고 이제 변수도 없습니다.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변론을 재개하기보다는 배제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8인 체제로 갈 거라는 겁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수기를 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11차례, 박근혜 대통령 때는 8차례 평일을 열었습니다. 현재 일정은 17일까지 비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를 금요일에 선고했던 권례를 볼 때 14일이 유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처럼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기 위해 헌재가 이견을 좁혀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에 여론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노력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옳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개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판단해서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면 될 일이고 그 결론은 존중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상황이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헌재 게시판에는 폭동 관련 글이 500개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2의 서부지법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그릇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어떤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면서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탄핵 여부에 역시 가장 민감한 건 정치권일 텐데 일단은 민생 행보에 주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도 국정협의회가 가동됐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여야만 참석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보이콧했습니다. 물론 반쪽짜리기는 한데 여야만으로도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추경부터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개정 같이 쟁점이 아주 많습니다. 탄핵이나 계엄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로서는 국비 확보나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이 있기는 한데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모두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25만 원에서 50만 원씩 선불 카드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정책과 차별화되는 선별 지원 방식 복지로 중도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전국민 지원이 맞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 이재명 대표는 AI 국민 펀드도 제안했습니다. AI 같은 첨단 기술에는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고 국민도 함께 투자해서
이익도 공유할 수 있다는 큰 그림입니다. 이런 복지 정책이나 비전 물론 좋습니다. 논의해 볼 만합니다. 다만 지금 산적한 현안이나 쟁점 법안 등 코앞에 일은 한 발짝도 못 내딛고 있는데 자꾸 큰 그림만 그리니까 걱정입니다. 며칠 전 통계청이 자료를 냈는데 산업 생산 지수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고 생산, 소비, 투자 3대 경제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큰 그림도 그려야 하겠습니다만 급한 불은 끄면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나와야 어떤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국회 나우 김동완 기자가 복잡이면 정치권 소식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끝으로 김 기자가 바라본 이번 주 국회 날씨 어떤지요? 네, 국회 날씨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낮에는 탄핵이다 민생이다 해서 진영을 나눠서 다투고 있는데 밤에는 각자 주판안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김동완 기자 얘기대로 일교차가 큰 국회 날씨였습니다. 언제쯤 일교차 없이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김동완 기자가 전해주는 국회 날씨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에 원주시가 횡성군과 손을 잡고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도전에 나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원주공항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원강수 원주시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원주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횡성군과 함께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들었어요.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문제는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이웃인 횡성군과의 그 공동의 그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원주와 횡성군의 그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원주공항의 사실 시설이 공항 이용객들이 쓰시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그 개선, 청사 시설의 개선 그리고 청사 위치도 좀 이렇게 바꿔서 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건의, 양 지역의 그러한 그 염원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7차 공항 그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 하는 그 계획에 그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비롯한 이러한 저희가 그 공동 건의문에 담은 내용을 국가 그 공항 계획에 담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주도 갈 때 원주공항 이용하면서 참 편한데 여기 국제공항 들어서면은 해외 갈 때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봤었거든요. 현재 이용객하고 현재 어떻게 운항이 되고 있습니까?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원주공항은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2번 비행기가 뜨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그 원주공항에 갖고 있는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원주공항의 그 이용객들이 해마다 지금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제 노선이 그 지금 청주공항에 있고 인천공항에 있고 김포공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들보다도 원주공항이 우리 강원도민 더 나아가서는 또 충북 도민들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아주 탁월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원주공항을 단순히 원주에서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기에는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예.
분명히 저희가 좀 이렇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국제공항이 전국에 8개 정도 있는데 뭐 김포하고 인천 빼면은 경영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제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금 사실 난리죠. 예. 뭐 대구도 지금 해달라 그러고 부산도 해달라 그러고 또 호남도 지금 해달라 그러고 네. 또 경기권에서도 지금 국제공항 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과 시도는 좀 저희는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네. 그럼에도 저희가 얼마든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원주공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 저희 배후가 지금 2,600만의 수도권을 지금 배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충북 일부도 항공수요를 빨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강원도에 150만 그 항공수요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후부터 원주는 또 수도권하고의 그런 그 철도 환경이 또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경강선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서울 중심을 타고 들어오는 그 수강선, 수서에서 그 광주선 연결하는 지금 작업 공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GTX까지 얹어지면 서울 중심부 강남에서 원주까지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천공항까지 굳이 안 가고 원주로 와도 공항을 얼마든지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기존에 지금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 GTX 노선 KTX 복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도권 전철까지 지금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2,600만. 그러니까 경기 동남, 기본적으로 경기 동남부, 그다음에 서울의 그 강남 일대 그 항공 수요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네. 철도 환경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면 아마 서울의 중심부에서 인천 가는 것보다는 저희 원주 오는 게 더 빠르거든요. 예. 끝으로 초대 손님이 고르신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토크 히트송 시간인데, 오늘 주제가 원주공항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을까였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히트송, 시장님 어떤 곡을 선곡을 오늘 하셨습니까?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노래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노래인데, 예, 그죠? 네. 이 노래 들으면 여행을 가고 싶고, 예. 또 원주 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도 나가고, 또 반대로 외국인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네. 원주공항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서울에다가 서울 입국을 해서 서울에 짐을 풀고 숙소를 정하는 것보다는 원주에 숙소를 푸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원주와 횡성이. 왜냐하면 원주에다 짐을 풀면 서울도 가서 구경할 수 있고, 예. 또 부산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설악산도 구경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울에다가 짐을 풀면 한 번 서울 나서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그 걸리죠. 교통체증을 예. 겪어야 되고, 결국 서울 시내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 관광을 하려면 원주로 들어오시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볼 빨간 사춘기의 여행. 예. 신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원주시가 다시 강원 제1의 경제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강선 원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사에 의해 고 김하늘 양 사건이 발생했던 초등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살갑게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최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피살되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는 학생들도 여러 명 많고 굳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학교에 혹시라도 또 들어가면 CCTV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교육 침해를 당한 것 같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아요. CCTV가 있으면은 뭔가 사생활 침해당해서 싫다 이런 기분보단 저희 안정을 보장받는 느낌이 더 강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 CCTV가 원활해지면 약간 범죄 예방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보다 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그 CCTV나 관리 감독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교실 CCTV를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보더라도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그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 대다수는 CCTV 설치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춘천의 학부모단체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크게 무엇이 달라졌다보다 일단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의 마음이니까, 자녀의 마음이니까 안타까움과 그냥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반응이시고, 학교로 이제 새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려, 걱정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답변은 사실 듣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약간 조사를 해보면 어두운 곳들, 아이들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이 사실 많아요. 학교라는 공간들이. 그래서 지금은 정문과 바깥에 운동장이나 출입구 쪽만 되어 있는데 복도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해주시면 건물마다 좀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을 설치를 해주시는 거에 대한 거는 찬성으로 저희는 보고, 아무래도 재발 방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증거도 남길 수 있어서 그거는 찬성입니다. 내부까지는 아직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도 있고 교사의 어떤 수업 자율권도 있을 거고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실 안에까지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해자인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문제지, 제가 학부모라는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 하나의 차원으로서만 찬반을 논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CCTV 설치 확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일선 현장의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CCTV를 늘리는 것이 재발 방지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CCTV 설치가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CTV는 사후에 확인을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예방 용도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CCTV 설치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거나 또 다른 악성 민원의 시작점이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억제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도나 출입구 등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가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수기가 필요한데, 특히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직접 대면 인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이런 상황에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법과 제도를 좀 열어놓고 깊게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과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력적인 부분을 좀 충원해주면 어떨까? 교육이 이렇게 항상 하늘양 사건처럼, 아니면 또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고 당면했을 때가 아닌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안전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교내 CCTV 설치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 과연 CCTV가 모두를 위한 안심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G1 뉴스쇼가 새봄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습니다.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시간입니다. 앞으로 함께 하실 두 분 소개 올릴게요. 빨간 보수 텃밭 강원도에 노란 불을 켠 정치계 이단아 윤민섭 의원, 합리적인 보수를 꿈꾸는 똑 부러지는 젊은 보수 우파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좌우지간을 통해서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를 대표해서 치열한 썰 전쟁을 펼치실 텐데 좌우지간에 임하는 각오를 아주 굵고 짧게 들어보죠. 윤 의원님. 네, 저를 이단아라고 소개시켜주는데 네. 아주 저한테 딱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드세요? 예, 네. 제가 진보 정치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거든요. 한 번도 진보 정치 쪽이나 좌쪽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벗어날 생각도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좌쪽의 생각, 진보의 생각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쪽에 계시겠네요. 강 변호사님. 예, 저도 보수 정당에 입당한 지는 한 19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나 진보, 좌나 우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러한 발언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좌우지간, 네. 좌우지간 두 좌우지간. 분의 네.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주제 운명의 3월 대한민국은 강원도는 입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70여일간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월 중순쯤에 최종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두 분 헌재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당초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는데 지금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곽종근 사령관의 새로운 녹취 파일들이 막 발견이 됐어요. 네. 곽종근 사령관이 개엄부터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전까지 주변의 지인들하고 한 전화통화에서 지금 나보고 다 인정하라고 하랜다. 나를 인정을 안 하면 양심선언을 안 하면 내란죄로 엮는다고 한댄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다면 변론을 재개해서 이를 증거로 채택을 하고 또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또 마은혁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과정을 보면 4대4 혹은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3명이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 지금 너무나 이 4대4 혹은 5대3이 고착돼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평의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평의를 단 2차례를 하기로 했거든요.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면활하게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평의를 하면서 기각파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할 거고 인용파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할 것인데 그게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그렇다면 변론을 다시 한번 열어서 살펴보는 결론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점쳐지는 게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법률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오늘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전망이 아니라 바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헌재에서 이제 쭉 변론을 했던 거를 온 국민이 또 지켜봤었고 지금 모든 언론이나 모든 기사에서 추측해보는 바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다음 주 14일 금요일입니다. 운명의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소식을 들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선고 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도 판결문의 가장 큰 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 전 그때 선고 이유는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이념의 가치보다 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헌법 질서를 얼마나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들이거든요. 녹취 파일이 나왔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사건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또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빨리 지금도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야 된다. 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뭐 진보가 뭐 2명이고 보수가 6명이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먼저 그리고 말씀 지금까지도 말씀하겠습니다. 최후 변론 봤을 때도 네. 67분이나 하셨죠. 최후 변론 보셨잖아요.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뭐 대국민 호소를 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대국민 호소를 하는데 군대를 불러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냐? 이 대통령 권한 안에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 사건 저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따져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대통령 권한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의견 일단 있으세요? 기간에 대해서 3월 14일로 점쳐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당초 헌법재판소가 3월 17일까지는 아무런 재판기를 잡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그 뉴스하기 서두에도 나왔다시피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기능이 5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본권에 대한 판단, 뭐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나 또 정당해산 심판, 또 권한쟁의 심판, 또 이런 탄핵 심판, 헌법 소원 이 5가지 재판을 정해가면서 하는데 아무런 재판을 3월 17일까지 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 전주인 금요일에는 탄핵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게 점쳐졌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180일을 지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가 점쳐졌는데 그 180일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꼬집지 못한 점을 지금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 조항에 뭐라 돼 있냐면 헌법재판관들이 거리 등의 사유로 인해서 7명이 출석을 하지 못할 때는 그거를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12월 말에 12월 말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 6명의 헌법재판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임명을 하는 게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6명일 때는 180일 산입을 안 하고 2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1월 1일부터 180일이 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4월 아니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냉철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4월 단서 조항은 단서 조항일 뿐이고 아니죠. 단서 조항이 있는데 본 조항이 적용이 안 되면 180일 적용되는 게 이내에는 선고를 해야 되는 게 국민 정서에도 맞다는 부분이죠. 정서보다는 법을 적용을 해야죠. 그 전에도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안들이 변수가 아닌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제가 부분이죠. 정서를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재판과 지금 정서가 다른 거는 뭐라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8%까지 내려갔어요. 자, 헌법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간통죄를 예를 들자면 간통죄에 대해서 20차례가 넘게가 20년 넘게 20차례 넘게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법률 재판 신청과 헌법 소원이 들어왔는데 국민적 여론이 처음에는 간통죄는 있어야지 해가지고 9대 0으로 나오다가 점차적으로 8대 1, 7대 2 되면서 결국에는 4대 5 간통죄를 없애자는 의견이 5명이 되면서 여론에 의해서 뒤집혀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 말씀 좀 끝나고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8%였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봐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찬성과 그 반대가 반반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집회를 나가도 경찰 추산 탄핵 반대 집회는 12만 5천 명, 탄핵 찬성 집회는 2만 명입니다. 이 경찰 추산으로 협소하게 집회 추산을 해도 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뭐 그 정치적이나 정서적 도입을 하자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17년도에도 그때는 반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자는 집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국힘은 정치적인 재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국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 국힘 입장 바뀌니까 바로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적인 정서를 봐라, 지지율이 얼마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죠. 12월 3일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회에 군대가 들어갔고 국회 창문이 깨지면서 계엄군이 들어가는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한 게 지금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한 3개월 넘게 지나면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이유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적 정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안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집회 얘기 들으면은 보수 집회가 인원이 많고 하잖아요. 지금 거기 집회가 그 집회입니까 사실? 폭력 집회들. 폭력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국힘 의원들 그 많이 있죠. 폭력 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국힘 의원들 가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정말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드릴게요.
지금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란죄는 형법상 구속요건에 적용이 되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게 지금 탄핵 심판의 맹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는 군인들이 국회를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냐 안 했냐, 이거는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방법론적인 거예요. 계엄 선포를 왜 했냐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시간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 제 말 좀 할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만 들어갔는데 그건 내란죄 관련 부분인데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뭐라 그랬냐, 내란죄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또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는 받아줬어요. 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하려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제대로 된 회의 아니었다고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다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뭐 이것 따지보자, 이것 따져보자, 이것 따져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이나 그 보수 측에서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따져봐야죠. 한덕수 대한 얘기를 재판인데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나온 증언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덕수 그 얘기는 안 하고 있고 한덕수 증언의 단편적인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니 단편적인 게 아니라 나와서 증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증언의 한 내용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놓고선 다른 국무위원들 다 살펴보자. 이게 지원 작전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작전을 하면서 지원 작전이 아니라 181회는 끝나야 되는데 본조항과 단서조항을 지켜서 단서조항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본조항이 적용 안 될 때 적용되는 게 단서조항입니다. 지금 본조항이 적용되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서조항까지 적용해서 180일 안에 충분히 재판을 하고 충분히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지. 지금 누굴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럼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재판이 빨리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빨리 하려면 한덕수 총리부터 돌려놓고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부터 돌려놓고 시작을 해야죠. 이게 이런 열띤 토론의 장에서 제가 방송 진행을 하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제 역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중간에 좀 제가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제 또 발언 시간이 또 있으니까 두 분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헌재가 어쨌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에선 들어줬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보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윤 의원님 어떠세요? 전형적인 시간 끌기죠. 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노림수가 이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이제 이거 임명을 헌재에서 그것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즉시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이거 자기가 임명해봤자 보수 측에서 욕먹을 거 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 끌고 그리고 혹시나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이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와서 뭐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끌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넘게 시간 끌고 있다. 이거 완전 직무유기고 직무유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벌써 고발이 당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이제 뭐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이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그냥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가 아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에서 3명 별개 의원 4대 4나 5대 3으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6명의 인용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한 명 한 명이 지금 급한 게 진보 쪽의 입장이에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형법상 직무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처벌받는 게 형법상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인 여부는 정당한 사유인 여부는 지금 고발을 만약에 당했다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맞았냐 안 맞았냐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최근에 법률 경향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어떠한 한 도로에 대한 권한을 양 지자체 중에서 누가 갖고 있냐. 한 권한에 대해서 누가 갖고 있는 거지. 지금 국회는 추천권이 있는 것이고 지금 행정부는 임명권이 있는 것인데 두 개의 권한이 있는 것인데 지금 행정부가 국회의 추천권 자체를 방해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방해했죠. 국회는 추천을 한 것이고 행정부는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임명권이라는 거는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 자체가 지금 다수의 법학자들이 보는 시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점도 있고요. 다만 지금 정말 보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좋은 신호탄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좀 빨라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원래는 국회 측에서 청구인 측에서 뭐 민주당 측이겠죠.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그 검찰 증거를 추가로 그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알았다 해주겠다라고 문서송부 촉탁을 검찰에 했는데 검찰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의해서 이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송부를 하지 않겠다고 오늘 또 발표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변론 종결 그대로 해서 그 헌법연구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시계가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결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역할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권한대행이자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자 4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에 그 문서에 서명하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갑니다. 이렇게 과중돼 있는데 서류가 많다고 해가지고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스타일인가요? 너무 길게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1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전체 시간을 봤을 때 1분은 굉장히 많은 거니까 압축적으로 좀 어쨌든 정리를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상목 네. 권한대행이 본인의 안위와 위신을 위해서 단순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죠. 고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다 얻어서 조언을 얻어서 본인의 고발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 문서가 많아서 서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명할 때 많아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중요한 일들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저희 악수 한번 하고 하시죠. 잠시만요. 네. 저희가 사이가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동네 살고 주민분이시군요. 같은 동네 살아요.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명의 3월인 거는 틀림없는 맞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론 이거 3월 26일에 나오는데 이게 뭐 유죄든 무죄든 간에 어쨌든 대법원 판단까지는 불가피해 보여요. 만약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는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상고심 심리가 이게 겹치게 될 텐데 조기 대선에 이거 뭐 최대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막에 조기 대선이라고 깔아주셨으니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월 26일 날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나면 한 일주일 정도의 상고 기간이 있고 상고심이 4월 초에 진행이 되면 상고심 결과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옵니다. 우리 윤민섭 그 의원님 말씀처럼 뭐 3월 달에 어떠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대선 기간 2월이기 때문에 대선이 5월 안에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의 재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직위를 갖는 것인데 이게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현직 기간에 소추나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해결됐었냐면 과거에도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을 붙었을 때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2심 재판 결과를 안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1심, 위증교사 2심, 또 앞으로 진행될 뭐 대북송금 이화영 관련된 문제, 또 지금 있는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 쪽에 이제 계시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얘기 드렸고 저는 이제 정치권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좀 풀어오게 되면 항소심 재판 결과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은 이미 저희는 간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좀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한쪽 정당, 대한민국의 큰 양당이 한쪽 정당 국힘 후보는 내란을 옹호했던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한쪽 정당의 후보는
그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안고서 그런 대선을 치르고 전 국민은 그 두 후보가 뭐 TV 토론이 됐던 말하는 걸 지켜봐야 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슬프고 안 좋은 일이다. 네. 이게 먼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감합니다. 예, 네. 그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어차피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각 당이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 확장 정책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국힘은 지금 뭐 태극기 집회 나가지고 온갖 망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탄핵이 끝나고 조기 대선 들어가면은 아마도 포지션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중도에 대한 확장성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한 갖가지 꼼수를 부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 여러분은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내란 정당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하는 부분들을 찾고 넘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재판 결과가 어쨌든 신속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양당이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계속 줄줄이 있어요. 그럼 대선 기간 동안 이거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 거의 그냥 좀 독주 체제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그러면 이 독주 체제를 좀 나누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미리 나누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 당이 모두 낮과 밤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밤에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낮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고 밤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풍경 속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지표를 헌법재판소가 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탄핵 직후에는 지지율 격차가 2배로 벌어졌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차범위의 접전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또 조금 최근 아주 최근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네. 계엄 탄핵 직후에는 이제 국힘 지지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2배 이상 됐고 그러고 나서는 보수층이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집결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아주 저희도 처음엔 여론조사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정말 보수가 엄청나게 결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부지검 폭력 사태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3.1절에서 국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온갖 막말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도 오늘 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선동 의원도 나오고 해서 보면은 중도층에서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도가 왜냐하면 국힘은 계속 태극기 부대 집회 가야 되고 구구 보수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대한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거기 태극기 부대에 묵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서는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중도 표심이 2배 이상 갈라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갈수록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짧게 정리해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서부지역 폭력 사태는 국민하고 상관이 없고요. 절대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한덕수 탄핵입니다. 그 29번의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다? 여기에 국민들이 붕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환길 강사 등등 2030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우파성 발언이에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이 깨어지는 거고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계인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르게 국민들이 언론을 보고 하지 않고 실제로 중계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보수 지지율을 상승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도층은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서 오늘도 국민의힘 대책회의하고 정리할까 그러더라고요. 합니다. 봤을 때는. 오늘 질문 9개 준비돼 있었는데 4개밖에 못했어요. 아이고. 열띤 토론을 펼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개편하고 이렇게 또 뜨거운 토론을 하게 되니까 저도 또 다음 기회, 다음 주 2부가 더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좌우지간 말씀 나눴는데 좌우지간 여기까지 얘기 나눈 걸로 오늘 주제 운명의 3월 대한민국은 강원도론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 변론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한 줄 평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다음 주에 헌재에서 있을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상입니다. 두 분 한 출평 들었고요.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 주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쪼록 이 극단적인 대립이 빨리 정리가 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봄을 맞아서 저희 지원 뉴스쇼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한 주 한 주 더 쉽고 재밌는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진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